없어요. 아,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예. 저는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다선 선생님의 아들 정학연 선생이 쓴 육필 시집을 잊어먹었어요. 아이고, 예. 그때 되게 힘드셨겠어요. 그런 거. 귀중한 예, 그것 건데.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죠. 한동안. 그렇겠군요.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아버님을 아, 입원했어요. 중학교 때. 네. 그때 교통사고여서 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 저희 중학교 때 그 가장 민감한 시절에 아버님과 입원했다는 그게 저한테는 지금까지는 가장 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겠어요. 더군다나 예, 그 사춘기 시절 가장 민감하던 시절에 그러셨으니까요. 예. 아이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하신 모습을 봤다라면 아버님 참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덕분에 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미국에 이사 올 때, 짐들을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아기 때 제가 사준 토끼 베개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걸 막 짐 정리를 하면서 그 베개가 너무 낡고 이제 그랬잖아요. 몇 번을 꼬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버렸어요. 딸이 근데 미국 도착해서 이삿짐 막 오자마자 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엄마가 그거 버렸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버렸다고 자기한테 묻지도 않았다고. 지금 딸이요 30살이에요. 어, 딸이 30인데요.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엄마가 엄마 음, 맘대로 내 토끼를 버렸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고 했어. 제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소중한 게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정신건강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예. 이게 또 아픈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분을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게요. 예. 어려우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소중한 건 얘기하면 돈 얘기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처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 애착 인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과 상실감이라는 건 옆에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죠. 저도 저희 딸한테 그랬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또 지금도 사실은 100% 이야기는 어려워요. 토끼 인형찜이야. 그런데, 그렇지만 딸한테는 다른 거니까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슬픔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슬픔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슬픔은 상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실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 슬픔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나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상실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실이라는 것이 크게 얘기하면 어떤 죽음,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아까 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보호자하고 어떤 이별도 있을 수 있고요. 형제자매, 자녀, 친척, 뭐 주위에 가까이에 한 번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라도 좀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죽음으로써 아마 이별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애완동물,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하고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제2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 어쩔 수 없는 이별, 별거, 이혼, 이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증가하거나 어떤 책임이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의 그런 나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상실도 굉장히 큰 상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실은 그래서 단순히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헤어짐, 변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마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되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사람마다 슬픔이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 슬픔을 슬픔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을 이제 볼게요. 미국에서 보면요, 지난 3년 동안 어,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57%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실이 사실은 100%일 수도 있어요. 상실이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그죠?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5%가 예상되지 않은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사망한 게 32%, 애완동물 죽음 했고, 그다음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죽음,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상되어진 어떤 이별, 상실은 45%, 예상되지 않은 것도 45%.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죽음이든 이별이든 상실을 경험한다는 거죠. 아마 최종선 선생님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사고를 당할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상실이라는 것이 더 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네. 슬픔이 이제, 상실로 인한 슬픔이 몸에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슬픔이 이제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몸의 통증, 식욕감 때문에 수면 문제, 호흡곤란, 목의 압박감, 목매임, 식욕 기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슬펐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울다 보면은 목이 막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너무 울어서 너무 신경 써서 머리가 아픈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슬픔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근데 슬픔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 저는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제가 이제 아끼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때 한국 살 때였는데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제가 몸이 되게 많이 힘들고 그래서 입덧도 심하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시골에 있는 이모부네로 보내게 됐었어요. 잠시 동안 헤어질 줄 알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강아지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는데 남편한테 강아지 보러 가자고 갑자기 막 내려갔어요. 너무 일찍 출발하니까 중간에 가서 휴게소 전화하자. 아침에 전화하면 이게 놀래시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제 휴게실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1,000원쯤에서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오지 말라고 그러냐. 나 지금 강아지 보러 간다 그랬더니 이모가 머뭇머뭇하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강아지가 저희 집에 살 때는 집안에서 살던 강아지였는데 시골에 가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사는 그런 동개와 같이 그렇게 지낸 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마구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전날 죽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알아서 잘 묻었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니 대전쯤에서인가 다시 이제 잘 돌아서 올라오는데 계속 울면서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이제 셀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3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때 반려견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고 얘기했을 때 요즘은 좀 다를 텐데
예전에는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네. 여러분들 반려견을 잃거나 반려동물을 잃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울었어요. 물어본, 예? 울었어요. 아, 우셨군요. 예, 예. 그럼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네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쵸. 그렇게 되죠. 예, 네. 예, 예. 누님은 그 애완견을 화장까지 하고 예, 묻어주더라고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하죠. 예, 예. 예. 그러셨군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그때 셀 모임에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너무 슬프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대뜸 들은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이단이에요? 그랬어요, 저한테. 어, 제가 너무 슬퍼서, 아우, 우리 강아지가 나중에 천국 가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단이에요? 무슨 강아지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천국을 가요? 그러면서 공격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어떠신가요? 네. 요즘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던데요. 어, 그렇군요. 반려견도. 예, 예,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그, 그 반려견을 잃으셨을 때 주위 분들이 위로해 주셨나요? 네? 그때 반려견을 위로해줘. 잃었을 때 주위에서 위로해 주셨나요? 아니, 위로 못 받았어요. 저 혼자만 슬펐나 봐요. 아, 그러셨군요. 위로 못, 반려견이 아니고 고양이. 아, 반려고양이였군요. 예, 네. 아기 때부터 키운 고양이. 그렇군요. 근데 아이고, 고양이를 누가 이제 이렇게 컸을 음, 때, 음, 음, 나 모르게, 나 음. 없을 때 고양이를 그냥 사가지고 갔어요. 줬나 아, 봐요. 어, 근데 그 고양이를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아이고, 저기 약으로 썼대요. 그 아, 이야기를 들었어, 제가. 음,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음, 예. 위로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아이고, 힘드셨을 텐데. 혹, 그러셨군요. 혹시 지금도 많이 슬프고 그러신가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나지 않고. 예, 예, 음, 그렇군요.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네. 언제가 저도 또다시 고양이 두 마리 이룰 때 또 그렇게 오겠죠. 예. 이 슬픔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실한다는 것은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많이 우셨다고 그러셨죠? 그럴 때, 그때 많이 울게 되면 정말 두통도 생기고 식욕감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죠. 이것이 음, 슬픔이 정말 신체에 미치는 것은 사람이 잃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 느낌,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이 얽힌 감정의 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아, 슬픔도 있고요, 막 공허함도 있고요, 충격도 있고요, 뭐 우울한 감정도 있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랑했었지,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사랑했던 어떤 동물이었지, 또 이런 것도 있다가 또 죄책감도 느껴요. 내가 조금만 더 데리고 있었다라면, 저도 그 강아지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죄책감이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참고 데리고 있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 상실감, 아픔, 충격, 공허함, 그런 것들. 또 질투도 나요. 질투 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신앙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나요? 하면서 질투하는 어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감정이 어느 한 가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얽힌 감정의 공이라고 부릅니다. 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상실을 경험하셨을 때 그 상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왔었죠? 아니면 한 가지 감정만 있으셨나요? 네. 문상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다를까요? 한 가지 감정만 오나요? 너무 아니겠죠. 음, 여러 가지가 복합된, 지금 그 감정의, 얽힌 감정의 공유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혹시 근데 저는 문상민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할머니인데, 제가 울지는 못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평생 이렇게 좀 대수롭고 기억에 남아.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아유,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거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거기다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사람에 따라서 이 감정을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아시다시피 남자분들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세 번밖에 못 울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온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국 문화 속에서 또 여자분들의 감정도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죠. 뭐 암탉이 울면 뭐 여자의 목소리가 문 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또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슬픔을 이런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또 정신적, 이제 인지적 영향이 있는데, 건망증이처럼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집중력 저하돼서. 왜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갑자기 음. 충격받고 쓰러지고 그러면 갑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을 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생하거나 불안한 꿈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어떤 반려견이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있었던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요. 마술적인 사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 내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뭔가 했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라고 하는, 실제로 그런 뭔가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저 사람이 살아났을 텐데, 어떤 이런 것 같아. 어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어떤 마술적인 매직처럼 내가 뭐뭐 했더라면 아니면 뭐뭐가 아니면 누군가 뭐뭐 했더라면 안 했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뭔가 그 슬픔을 어, 이겨내기 위한 그렇게 생각을 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또 영향을 주는데요.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인이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 같은 거를 잘 안 먹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또 대사 같은 어떤 그런 식의 문화가 있어서 고인이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그리고 취미나 이제 평소 즐기던 일을 흥미상실하는데 왜냐하면 어, 내가 만약에 즐거운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죄스러운 거죠. 죄책감이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슬프지 않나 보다. 이럴까 봐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너무 커서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어렵고, 뭐, 친구나 그런 사람들과 친밀감이 감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적 영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까 그러셨죠. 전혀 울지 않았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픈데도 슬픔을 우는 것으로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슬픈데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슬픈 얘기 듣고 그랬는데 주인공이 꼭 그러면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리고 쌩 달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공격적인 행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히 슬픈데 싸우죠. 괜히 주먹을 날리고 싸우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때는 공격적인 행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거나 수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예전에 했던 것들 더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불신을 증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뭐 했더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뭐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무모하거나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과잉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슬픈데도 전혀 슬프지 않은 척 더 웃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 신에 대한 분노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종교가 없던 분들이 어떤 종교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이 지금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영적인 것이든 행동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이 각자 지문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지문만큼이나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어, 이 선생님께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어, 이 슬픔과 상실의 단계를 보면 보통의 경우에 어떤 힘든 일이 슬픔의 경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인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다쳤을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떠났을 리가 없어. 내가 해고됐을 리가 없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삶이 상실하는 것이 사람만 어떤 죽음뿐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해고됐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왜 해고가 돼?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이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면서 분노가 막 납니다. 그다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 회사가 요즘에 힘들었었고, 미국, 한국의 경제도 안 좋다는데, 그래서 아마 회사 감축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왜 나야? 하면서 우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지. 새로운 일자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슬픔과 상실의 5단계입니다.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근데 이것이 5단계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인과 분노와 타협과 수용과 우울이 뒤죽박죽 섞여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수용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슬픔과 문화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문화에 따라서 슬픔을 나타내고 슬픔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어, 아까 이은경님 얘기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봤다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어머님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었습니다. 근데, 어,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어떻게 상담장에 있었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운 적이 없으셨대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요. 예. 왜 그분이 울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 선생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은경 님도 울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왜 울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슬픔을 실감하지 못하고 네, 나중에 그게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 예, 당시는 슬픔을 생각에 인식을 못한 것 같아. 예. 돌아가시다는 예, 걸 인정을 못한 것 같아. 그렇군요. 나중에는 그러면 인정을 하시고 슬픔을 단계를 겪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마음속에만 아주 어릴 때지라 아, 마음속에만 남아있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고, 예, 그때, 그때는 다른 사람 다 오는데 나는 슬픔을 못 느꼈어. 그 음, 당시는.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예. 아유,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신 거죠, 어렸을 때. 네, 네.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예. 음, 이따가 아동기 슬픔 얘기할 때 잠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
아동기 때는 슬픔을 느끼는 게 성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동기 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동기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천사 듣고, 선녀도 듣고, 하늘나라에서 있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동기 때는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뭐 성경에서 들었던 아니면 드라마에서 아니면 만화 영화에서 봤던 어떤 천국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에 아이들이 슬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슬퍼하지 않냐면 이 슬픔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할머니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저기 천국이라는 곳에 그냥 이사 간 정도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갔는데 이사 갔는데 왜 보지 못하지? 이 정도예요, 이해도가. 그 정도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왜 땅에 묻지? 땅에 묻으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위 사람들이 누가 없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이 울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슬픔과 문화 속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어, 울지 못했던 이유가 좀 다른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머님이 96세신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교회 다니셨고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보상이다. 그렇죠. 호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천국 같다. 좋은 데 가셨을 거다. 좋은 데 가셨다. 그래, 그러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어. 그게 바로 뭡니까? 안정 짓는 거죠. 호상이다. 그리고 천국 가셨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거기다 또 붙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분이 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위 분들이 90 몇 살까지 건강하다 장사사 가셨으니까 참 잘된, 참 그래도 행복하신 분이셨네요. 천국 가셨을 거예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아유, 정말 그래도 감사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울 수 있을까요? 못 오겠죠. 못 울죠. 네. 이게 바로 이것은 종교적인 문화를 얘기한 겁니다만 이런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단정 지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러면 슬프면 안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본인도 슬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슬퍼하고 막 눈물 흘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수치심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의식하는군. 그렇죠. 의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종교라는 문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또 이것이 한국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었었는데, 그 한국의 기안84인가? 그 사람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안84가 어떤 저기 남미 쪽에, 저 밑에 쪽에, 아프리카 쪽이었나 갔는데, 거기는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종교를 떠나서는 일단 슬퍼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아무도 안 울어요.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관념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 볼 때, 그럼 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걸까요? 문화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슬픔을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단정 짓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강아지가 천국에서 내가 만나서 좋겠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이단이냐는 소리 들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얘기할 때 단정 짓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함께 있어주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슬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1년 6개월가 좀 뒤에 만났었는데 하나도 안 슬픈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는데 정말 호상이고 천국 가 있을 거고 때때로 어머니가 그립긴 하지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갑자기 표정이 많아지더니 막 울으셨어요. 자기에게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셨는데 사람마다 슬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에 따라서 춤을 추고 놀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울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운다는 것 그 자체도 인정해 줄 수 있고 당연히 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문화 특성상 소리 내서 우는 거 정말 못하실 거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도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아니면 이불 속에 가서 몰래 눈물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성인이 돼서. 있죠. 아, 선생님은 그러시면 건강하신 거죠. 건강하신 겁니다. 네. 자, 네. 아동기 슬픔 얘기할게요. 아동기 슬픔, 유아기 때 슬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유아기 아동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일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이사 간 거,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안 우는 것이 당연해요. 못 웁니다. 왜냐면 그냥 이사 간 건데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조숙한 아이들이 5살에서 9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만 나이로 얘기하는 거냐면 최소한 초등학교 한 1학년 이상은 되어야만 죽음에 대해 성인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성인처럼 꼭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이들이 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엄마나 아빠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엄마나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 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보고서 책임감을 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돼, 내가 아빠를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엄마 대신 돌아가신 아빠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스스로가 떠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청소년기 아이들이,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슬픈 일이 많이 있는데도 울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울어도 괜찮아, 슬퍼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아이들이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아이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주위에, 그렇게 네, 경험했었어요. 네,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네, 울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속으로 제가 또 독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그래서 어, 지금도 제가 어머님을 그 이렇게 모시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을 때 아버님 대신에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예, 그때 돌아가시고
큰 슬픔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네, 제가 영화관을 갔더랬어요. 집 주위에 영화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튼스럽게 네, 봤어요. 네,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특히 독자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더 네.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슬프면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남자들이 잘 안 우는데 사실은 우리 인문학에서 동양 고전에서는 네, 그러질 않았는데 그걸 악용한 것 같아요. 네, 그쵸. 우리 덕숭에 가면은 중화전이라고 있는데 그게 감정의 다스림을 우리가 중용에서는 중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희로애락을 미발, 그러니까 나타내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중화전이라는 덕수궁의 중화전도 있는데 네,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건데 그게 우리가 안 나타내는 거로 다 우리는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옛날에 동양고전도 네가 슬플 때는 슬퍼해라. 그게 군자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 우리가 그 악용한 것 같아. 아, 그러게요. 남자 울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게요. 네, 이게 참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해석이 네, 돼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최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위에 아이들이 만약에 울지 못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울지 못하고, 뭔가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안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 슬픔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한참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슬픔 때는 아이들이 이해는 해요. 뭔가 상실을 경험하다 보면 이해는 하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감정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화를 내는 걸로 나타납니다. 무모하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뭔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실전적 위기를 겪기도 하고 수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친구와 가족을 오히려 더 멀리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슬픔에 대처하는 아동의 청소년들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너 느낌이 어떠니? 감정이 어떠니? 슬퍼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요. 울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슬퍼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엄마도 슬퍼, 아빠도 슬퍼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같이 이겨내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면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방법이 인식하고 내가 슬프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소중한 나의 가족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나가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 감정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추모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뭐 한국은 또 명절 때 이렇게 설날 추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거나 보관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슬프지만 그렇게 느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들이 많고 그럴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막 건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슬프다는 걸 인정하고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죄책감이든 화가 나는 것이든 그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단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인 거를 조금 더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그렇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보내셨는데요.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으셨나요? 그, 이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게 어머님하고 음.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 아, 네. 가족들 보면서 음, 어렸지만은 내 위치를 어디에서 둬야 내가 어떻게 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어떤 행동을 아비 없는 자식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아, 내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어떤 그 회복 탄력성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때 그 상황을 벗어났지 않았나 오히려 다짐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굉장히 좀 어디 보면 좀 성숙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성숙한 거죠. 예. 성숙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내가 일어날 수 예,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예, 테니까. 내가 슬퍼하면 안 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금 더 슬퍼했어도 됐는데, 예, 그러니까요. 성숙하게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문성구 멘토님께서는 어떠셨나요? 혹시 슬픔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면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뭔가 우리 이제 사회적 지위와 그 체면에 맞는 뭐 이런 예,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예. 스스로도 그런 걸 슬픈 감정을 안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음, 슬픈 감정은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슬픈 모습을 보이면 뭐 약해 보인다 할까?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이렇게 그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 슬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예,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처음 들어봐. 그쵸.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요, 여기 책 보면 나오죠. 2022년도에. 음, 2022년도에요. 이렇게 정신병적 어떤 증상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뇌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정신직적 증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잖아요. 새로운 병명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2022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병명입니다.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죠? 네, 발음도 어려워요. 프롤로지드 그레이프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새롭게 있는데요.
이게 슬픔이 상실이 굉장히 커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서적 무감각함, 심한 감정적 고통, 불신감,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한 기억 회피, 무의미한 느낌, 심한 외로움, 지속적인 삶에 대한 어려움, 정체성 혼란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 이제 복합 애도장애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요. 이건 우울증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아, 저 사람 슬프겠구나.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다 이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슬픔의 감정이 지속되고요. 그 증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 슬픔 장애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는 어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상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렵다 그럴 때는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한 6개월 정도 그 일이 지속될 때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랬을 때 한 7%에서 10% 정도가 지속적인 슬픔 장애 증상을 경험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요. 관련 연구가 지금 계속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파괴되고서 자신 일부가 죽은 것처럼 느끼거나 죽음에 대한 뚜렷한 불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사용에 대한 알림 회피하고 이러는데 재통합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가끔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죠?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주위에 죽었다는 얘기 절대 안 알리죠. 그리고 미라가 되도록 집에서 같이 동거하며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 가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뒤에 이제 시체를 발견하고 그랬는데도 어머님은 안 죽었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안 죽었다. 어머님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불신해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죠. 예, 끝까지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어머님이 또는 내 가족이 내 동물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죽었다고 이것을 알림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안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장례식 이런 분이 할 필요가 없죠.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요, 알아요. 한쪽에서는 뇌의 어느 한쪽에서는 인지적으로 이거 사망했다라는 걸 인지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한 분노와 쓰라림과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통합이 어려운 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친척들 모임이라든가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아, 잘 지내니? 그래서 모임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임을 안 나가죠.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아, 뭐 부인은 잘 있어? 너 강아지는 잘 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통합이 어렵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관심사 축구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밖에서 이제 직장일도 다 해요. 그렇지만 빨리빨리 집에 와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정서적으로 되게 무감각한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자기의 슬픔을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기제처럼 감정을 차단시켜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삶이 무의미하다고 또 느끼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 중에 몇 가지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본 적 있으시죠? 뉴스에서. 네. 네. 이것이 지속성 복합 애도 슬픔 장애 증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뭐, 반려견이 죽었다는 걸 주위에 다 알리고,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그 사람을 같다라는 것과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통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좀 우울해서 그래. 그냥 좀 놔두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속성 복합 애도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TV에서 이런 걸 볼 때, 저 네네. 사람 어떻게 부모를 같이 죽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나. 좀 예, 의아하게 생각했더랬어요. 예, 그게 일종의 이제 지수성 복합 외도 장애 증상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정신직적으로 그것이 처음에는 우울한 증상, 우울한 것하고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뇌를 점점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코인가?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많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 지속성. 선생님, 그런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어려서 네. 이제 친구하고 이제 친구가 둘이 죽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 네. 친한 친구가 한 친구는 연탄가스로 죽었고 어, 한 친구는 자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서적으로 좀 무감각해요, 제가. 네네.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뭐 가족 중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친구 둘이 그러고 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아, 네. 뭐야, 그, 저기, 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조종사가 미사일로 격추시킨 칼 아, 예, 예. 발사고, 그걸로 칼퍼버스커. 돌아가셨어요. 네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정서적인 무감각은 언제나 경험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근데 오늘 연결되네, 그게. 아, 음.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아이고,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 실제로 이게 정서적으로 무감각한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슬픔이 너무 심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나 자신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방어기제로 예, 방어 기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해피나 뭐 이런 걸 하는. 그렇죠. 일종의 회피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네. 방어 기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의 삶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속성 복합 애도 정신과병원을 장애.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럴 나는 때는 내가 예, 슬픔이 무감각한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슬픔이 무감각한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민하게 이렇게 그것도 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어떤 촉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네, 이렇게 반응하는 정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는 슬퍼지진 않은데 예, 타인의 저기를 봤을 때는 그게 쉽게 안 닿아온다고 그럴까? 예, 그런 데서 그렇군요. 좀 예, 슬픔을 느끼는 감각이 무감한 게 아닌가 그런 자책을 할 그렇군요. 때가 있어. 그렇군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우리 요즘에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MBTI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창 네, 유행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띵킹형과 처음에 나누는 것이 띵킹형과 그다음 필링형으로 나누잖아요. 예. 필링형일 때는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이 남들이 10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거의 8, 9개처럼 이렇게 같이 공감해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띵킹형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 정도로 이렇게 막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입니다. 5예요. 아니, 그래요? 5보다 리치예요. 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슬픔을 감정으로 느끼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저는 T인데 예. 요즘 한국에서 T인 사람 보고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요. 너 아, T야? 너 T야? 이게 이 말이 음, 아이고 T구나 이런 우리 집에 애가 그러더라고요. 예, 애는 F인데 저보고 너 아빠 T야? 그러죠. 그렇군요. 우리는 여자들이 어 애가
집사람이 아프면은, 그럼 병원 가. 이렇게 생각 먼저 들어오는데, 예, 집사람은 그렇게 왜 딱딱하게 이야기하냐. 어디가 예, 아프냐. 고생했겠다. 이런 F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T 쪽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는데, 그죠? 근데 그렇죠. 저는 병원에 가라는 소리가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T, 역시 그렇죠. T예요. 예,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감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쉽게 생각해서, 자, 우리 고층 음, 빌딩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불이야! 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필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하겠죠. 그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챙기고 어떻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 띵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계란을 샀나? 119에 전화하는 사람이 어, 띵킹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형은 전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렇죠. T형과 띵킹형과 필링형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종이 그렇습니다. 다양해야. 그럼요. 서로 예, 보완하면서 사는 것 그래. 같습니다. 예. 슬퍼하기만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 장례식 준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누가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정 많고, 그래서 네네. 자주 슬퍼하는 부부 부럽더라고요. 예. 나는 그러시군요. 가끔 슬프거든. 네네.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예. T형. 그것이 전형적인 T형이.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예,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감정을 다양성이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예. 예, 여러분들 다양한 얘기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슬퍼하고 뭔가 우울해 보이거나 불안해 보인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것이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상실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글씨 갑자기 안 보이는데,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내려놔야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에도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도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렇게 중장년층, 시니어 분들이 겪고 있는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어딘가 병원이든 센터를 가든 뭐 어딘가를 간다고 할 때는 배우자와 동반하거나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혼자 다녔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이런 증후군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 나 이후? 요즘 상실감 느껴요. 출근을 예, 못해서.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강박에 시달릴 때, 예. 내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장년층들이 겪는 슬픔과 상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구나. 빈둥지 증후군, 이거 어, 아시죠? 예. 그래서 자녀가 음, 취직 결혼 등으로 해서 출가 독립했을 때, 그럴 때 가정이 아닌 사회와 연결되는 역할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갱년기 때 이게 좀 더 심각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관련 교육이나 상담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겪는 또 다른 이제 상실감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었죠. 애도증후군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 반려동물까지 포함해서 신체적 장애도 어려움을 겪을 때 자조 모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반려동물을 보낸 뒤에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자조 그룹 모임이 있어요. 12단계 모임.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는 12단계 모임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반려동물을 보내고 사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보냈거나 사랑하는 동물을 보냈었을 때 그 보냈다는 빈둥지 증후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찾아올 부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죠. 미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솔루션 이렇게 딱 계획 짜는 것처럼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상실을 상실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변화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예견되는 상실도 있잖아요. 예견되지 않은 상실도 있지만 그래서 예견되는 상실의 시점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이나 가정이나 개인에서 역할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에 한국 아버님들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일만 하지 않고 가정에도 관심 많이 갖는다고 하죠. 예전 아버님들은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좀 멀어져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엇을 하는지를 꼭 부인을 통해서만 얘기 들으셨던 분들 어떠셨어요? 부인을 통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들으셨습니까? 부인 통해서 들었어요.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임산하면 예, 예. 얘기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몇 년 전에 애들이 저한테 우리는 아빠와 추억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음, 좀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전에 우리가 한국 사회를 잘 받쳐줬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임산의 멘토님은 어떠세요? 부인 아, 통해 뭐, 들으셨나요? 직접 들으셨나요? 저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일자리는 없어도 네네. 집에 오면 똑같이 일해요. 아, 현업에서하고 똑같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뭐 이제 은퇴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좋네. 예, 다행히 뭔가 하실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네, 문상건 멘토님은 어떠세요? 뭐, 저 나름대로는 그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들의 구체적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스킵됐겠죠. 제 기억에서는. 예, 그러셨군요. 뭐 결정권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 뭐, 뭐 학원을 보낸다던가 이런 거 할 때 음, 그냥 음. 아내한테 다 맡기는, 예, 그냥 알아서 해. 그건 뭐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전에 정말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당행님 그, 멘토, 네, 얘기하세요. 예. 한국에는 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예. 그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유, 참, 아, 우프네요, 참, 그죠? 우프다, 슬픈, 우프다. 예, 그러네요.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제가 모범인데요. 그러신가요? 예, 저는 진짜 집에 들어오면 제 일만 했지 예, 예, 가정사 다 내팽개치고요. 예. 계속 일하는 거예요, 제 방에서.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예. 예. 제 자녀분들 잘,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 애들하고의 어떤. 그러니까요. 예, 기억들이 많이 없어요. 예, 참 안타깝죠. 지금이라도 예.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날 부자 세 명이서 여행을 갔어요. 와, 네. 수학여행 그또 좋, 10,000년 제가 좋아서 여행 예, 갔어요. 예, 예. 엄마 제가 놓고. 수학여행 만드셨네요. 예, 남해 외도에 갔었어요. 아, 좋으셨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차동현 멘토님은 어떠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그러네. 아이고,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지금 두 개로 들어와 계신데, 다른 한쪽에 그쪽이 소리 나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다음에 그럼 듣도록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은경 멘토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래서 네네,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평생을 통해서 좀 부족했다. 그런 걸 네.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음, 음, 그래서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음, 나중에 한 번이라도 네, 여행을 딱히 간 적이 없거든요. 애들하고 함께. 예, 그렇군요.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자녀들하고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혹시 LA 오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요. 단체로. 네, 제가 이쪽에서 오면 어디 가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크루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왜냐면요, LA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요? 예, 예. 여기에서 어, 멕시코 크루즈 좀 짤막하게 이렇게 길게 가는 거는 좀 아,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 4박 5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멕시코 들려서 오는 건데, 하루, 이렇게 배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잠깐 다른 데 갔다 오잖아요. 낮에는 잠깐 가고,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이러면서 계속 가족들하고 한 방에 있거나 좀 같이 밥 먹고 음,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운전하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뭐 먹을까 막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데 크루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게. 가족들 간에게 집중하고 있는 데는 되게 좋은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비수기 때 오잖아요. 그러면 1인당 한 400불 정도는 돼요. 네. 음. 한여름 그런 시즌 아니고서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 아니고서는 1인당 400불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면 4박 5일 할 수 있어요. 음. 싸네요. 네네. 비수기 때 오시면 됩니다. 아, 우리 크루즈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출발하는 거 멕시코 어, 크루즈 쌉니다. 저는 LA가 날씨가 한번 가봤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사는 좋죠. 살기에 참 좋은 날씨다 예,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또 한 번 오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라 맥키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자, 우리는 슬픔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슬픔을 피해가거나 슬픔이 없거나 상실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왔을 때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슬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실에 대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되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선생님 오늘 갈색 옷을 입으셔가지고 가을 느낌이 훨씬 나네요. 예,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나름 가을 느낌으로 입었는데요. 날씨는 되게 더워요. 수영장 들어야 될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네요. 예,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포항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차 선생님 지금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것 같네요. 아까 못한 얘기 혹시 해주실래요? 네. 아, 네. 아, 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고요.
아, 그렇군요. 부인 통해 들으신 게 아니라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아직.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가족 간에 참 이상하게 이렇게 삼각관계 만들지 말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예.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라도 배워서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